네, 행정사 수험생 여러분, 1차 시험 공부를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무리 특강이라고 해서 앞으로 6시간 동안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실수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가 좀 미진하셨던 분이라도 오늘 6시간을 잘 투자를 하시면 시험 대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많죠? 주제가 한 120여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저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행정활동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네, 이것은 시험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진 않아요. 다음 중 침입 행정이 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진 않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식이어서 자연스럽게 그죠, 단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요. 단어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야죠. 권력 행정이다, 비권력 행정이다라는 용어가 등장할 겁니다. 이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권력은 뭐냐? 권력은 무섭죠. 그래서 국가가 국민보다 이제 우월한 지위에서 각종 명령이나 막 지시를 합니다. 국가가 명령이나 지시를 했는데 이걸 국민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죠. 그래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가령 과세 처분 같은 거는 권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면은 가상금, 가산세 붙죠. 이게 권력 행정이다. 그 다음에 비권력 행정은 권력 행정이 아니라는 뜻인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대방인 국민 입장에서는 이걸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계약. 국가와 국민이 국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걸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싫으면 계약은 체결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다만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배웠던 그런 계약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죠. 공법상 계약 중에는 강제적으로 체결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성질이 달라요. 민법에 나오듯이 상대방이 어떤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죠. 민법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공법상 계약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제권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튼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타 공물과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 이런 것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행정지도도 마찬가지다. 비권력 행정. 자, 이 두 번째 표에 있는 것이 행정법에서 중요한 분류 방법이죠. 침입행정, 수익행정.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니까 크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대방한테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은 침입행정.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부여되는 것은 수익행정이지. 특히나 현대행정에서 중요해지는 건 바로 복효적 행정입니다. 수익적 효과와 침입적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한 특정인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중효적 행정이라고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각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요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그것은 복효적 행정행위 중에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므로 우리 행정법 분야에서 쟁점이 많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에 이러한 제3자효 행정행위에 있어서 이 제3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죠. 아마 시험 문제에서는 행정소송법이나 심판법에 과연 이러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여러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중요한 부분들 나올 거예요, 다시. 그 다음에 기속행정과 재량행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속행정, 재량행정. 어떻게 구별합니까? 바로 정확히 하시대요. 법률이 정하고 있는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법률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속행정이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세무서 공무원들은요, 소득이 있는 자를 찾아내가지고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여기에 재량권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어요. 또는 이제 건축, 주거지역에서의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설계도를 작성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건축허가 내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속행정이에요. 반대로 재량행정은
재량행정은 설사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효과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재량행위죠. 그린벨트 지역 내의 건축 허가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조금 어려운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결정재량, 선택재량. 그러니까 결정재량은 행정당국이 뭘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재량이에요. 네,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벨트 내에서 건축 허가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는 결정재량입니다. 결정재량. 이제 선택재량 같은 경우는 가령 공무원에게 징계행위를 내릴 때, 징계의 종류를 뭘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죠. 네, 이것도 이제 재량사항이거든요. 인사권자의. 그래서 선택재량.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요.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행정. 네, 이것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종종 출제되는데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위가 행정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게 형식적이다. 우리 삼권 분립화에서 입법부나 사법부가 하지 않고 행정부 쪽에서 하는 행위는 전부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령을 제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니까 입법 활동이긴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행정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보다 이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더 중요한 분류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나 기능에 따라서 행정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특징을 구비하면 그걸 전부 행정이라고 보는 개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법 활동은 반대로 이제 사법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사안을 판단하는 게 사법이야. 그럼 이제 입법 활동은 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이죠. 거기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는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그리고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 의미 행정이라고요. 자, 시험 문제에서 이제 등기 사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사무. 그럼 등기 그러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거 뭐냐? 사법이지 않느냐? 맞죠? 네, 사법 맞습니다. 사법이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사법이죠.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기법을 집행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행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주제로 가죠. 통치행위 관련 판례다. 이건 뭐 반드시 나올 수 있고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판례를 여기다 소개한 거예요. 통치행위 판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한 80%인데 20%는 이론적인 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체크해야 되는 나머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특강이니까 그냥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경찰력만으로는 일정 지역의 치안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군대를 동원하는 게 비상계엄이다. 따라서 이건 고도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위니까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법부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요 판례에 따르면 하나 있죠. 뒷부분에 보면 그 계엄 선포 행위를 둘러싸고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그죠?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았죠.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돼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통치행위다. 그래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지만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심사가 가능하다. 비슷한 판례가 있는데 밑에 남북정상회담 사건도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남북정상회담 자체 있지.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는 행위 자체는 통치행위입니다.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북한 측에게 무슨 불법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달러를 송금했다. 몇천억 달러를 막 송금했잖아요. 몇천만 달러를. 그럼 이러한 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죠? 법률을 어긴 거니까 이건 사법심사 대상이 되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군사시설 지역이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이제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면은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은 정말 군사적인 행위잖아. 또 정치적인 행위니까 이것도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긴급재정경제명령 사건. 이게 금융실명법 사건이죠. 금융실명제. 네, 이거 역시 이 국가 긴급권의 하나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고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잖아. 그러니까 정치적 행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다 하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기본권은 뭐라? 바로 재산권. 네. 그동안 차명으로 예금을 해왔던 국민들은 저 싫어할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재산권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이 어느 정도를 넘어섰느냐 넘어섰지 않느냐는 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일단 받아들였어. 그러면 받아들였다. 이게 단계적으로 생각해.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심사 대상이 된 거지.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뭐 심하게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각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5번에 사면. 예, 사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고, 특사 있죠. 특별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다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 사면법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사면법이라는 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사면법의 내용을 묻진 않아요. 그거는 헌법 시험에서 내는 거고. 행정법에서는 과연 이러한 사면 행위가 뭐냐, 법적 성질이. 이거 역시 정치적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서 판단한 것을 대통령이 그걸 형량을 변경시키는 게 사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행위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부가 지금 간섭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그걸 견제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6번은 대통령이 외국에 우리 국군을 파견하는 문제.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 평화적인 어떤 생명권이라든지 자유,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파병 행위가 국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위헌 결정을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올렸더니, 헌법재판소는 말하기를 이것은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셨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판단 안 했습니다. 요 6번 판례에서 기억해둘 것이 있죠. 요거 이라크 파병, 국군 파병 사건은 특히 뭐죠? 특히 사법 자제설. 이 사법 자제설을 반영한 판례입니다. 사법부, 즉 뭐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굳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기 싫기 때문에 내가 자제하겠다. 네. 이게 통치행위 인정설의 하나인데, 네, 이러한 견해를 취한 대표적인 판례가 됩니다. 그다음에 7번은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 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요 판단은. 근데 그걸 생각하면 돼. 그 세종시로 노무현 정권 안에서 우리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다가 무산됐죠. 그 이유가 바로 헌법재판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일인데 수도 이전 특별법, 법률의 형태로 옮기는 거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위헌 결정 내렸잖아요. 자, 위헌 결정 내렸다는 그 결론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사법부에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네, 심사를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주제 4번.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제가 제목만 거기 달아놨잖아요. 간단히 무슨 뜻인가 짚어가겠습니다. 자, 성문성. 성문성은 우리가 반대말이 불문법인데 우리는 성문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왜 그러느냐? 국민은 국가가 행하는 행정에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법률로 미리 정해놔야, 내가 만약에 허가 신청을 하면 이건 허가가 거부당했구나.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국민들이 법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예측 가능하죠. 그 다음에 형식의 다양성. 왜 다양하냐 하면 국가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 정부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어떤 가령 행정행위나 행정계약이나 이런 단순한 형태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다 배웠죠? 여러 가지 형식 생각나십니까?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한다. 다양하다. 그다음에 획일적이고 강행적이죠.
행정법을 정하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적용돼야 하는 거지. 이게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 밑에 평등성하고도 연결되죠. 바로 밑에 강행정이다. 강행정. 행정법을 만든 이유는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니까 강행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거야. 그다음에 기술성, 특히 꼭 한자로 쓴 이유가 바로 기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야.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법은 헌법에 비해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현실에다가 법을 적용하는 그런 기술성을 갖는 거야. 수단성이라고 하죠. 평등해야 되고, 그 다음 5번은 우월성이다. 행정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인데 국민들보다 이제 이들은 권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우월한 입장에서 막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월성이라지. 공익우선성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행정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익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근데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영역이 많습니다. 그럼 행정법이 지향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공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네. 이제 민법을 만든 이유는 민법이라는 것은 이제 사익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그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치국가 문제인데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법치국가. 요거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면 형식적이라는 것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시대에 그때는 법치주의라고 한다면 국회가 입법 절차를 통해서 만든 법률이면 이러한 법률에 토대해서 국가작용을 해가면 그것은 법치국가라고 보던 시절이 있었어. 아주 형식적으로만 파악했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히틀러의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등장하게 된 그런 바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국가들이 반성을 해요. 법치주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비록 국회에서 통과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지라도 그 내용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반하거나 헌법 정신을 훼손하거나 하면 이거는 잘못된 법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법치국가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법률의 내용이나 목적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게 실질적 법치국가. 우리나라도 당연히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위헌법률심판제도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바로 실질적 의미의 그런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 6번 바로 이어지네요. 나왔죠? 우리 헌법상 법치국가 구현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성문헌법주의를 채택합니다. 성문헌법주의.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걸 통치권자만이 알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국민들은 헌법 내용을 모르고 통치권자만 알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문헌법주의.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과 적법 절차를 지켜야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요. 그리고 모든 국가작용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게 적법 절차죠. 그다음에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함부로 제한할 수 없어. 함부로 제한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만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본권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권은 언제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세 가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있죠. 네, 이걸 딱 제한을 두는 거야. 그다음 위임입법의 한계. 뭡니까? 위임입법은 법률이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도록 위임해 줄 수는 있는데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 줘야 돼요. 네, 구체적 범위. 그럼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이 있어.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제도가 있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법률을 폐지하기 위한 제도잖아요. 그 다음에 대법원도 그러니까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데 대법원은 이제 명령이나 규칙, 그죠? 법규 명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곳은 법원입니다. 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건 이제 대법원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보시죠. 7번. 오토마이어의 법제행정 3대 원리다. 거의 100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거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람은 세 가지다. 세 가지 원칙. 첫 번째로 법률의 법규 창조라. 일단 법규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이 돼서 국민들이 따라야 하는 거야. 지켜야 되는 게 법규예요. 그런데 이러한 법규 내용을 법률의 형식으로만 하도록 했습니다.
100년 전 우리 이 사람을 비롯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법률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잖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만 법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게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여기는 안 썼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정신이 약간은 달라지죠. 오늘날은. 현대행정에서는 도대체 모든 사안을 법률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명령의 형식으로도 만든다. 두 번째 원칙이 법률 우위의 원칙입니다. 모든 국가의 행정이나 국가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됩니다. 법률의 내용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고 따라서 모든 행정에 적용됩니다. 법률, 적용 범위, 동그라미 3번, 적용 범위, 그러면 모든 행정이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꼭 법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그래서 헌법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법 체계를 말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국가적 법 체계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원칙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에요. 법률 우위의 원칙과 다른 점이 이것은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학설이 거기 보면은 박스 안에 이제 학설이 쭉 있는 이유가 바로 적용 범위, 견해, 학설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법률 유보 원칙은 바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냐의 문제입니다. 행정을 할 때 법적 근거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경우가 있고 법의 근거가 없어도 공무원들이 좀 보다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학설에 따라 다르고요. 학설을 잠깐 보면 침해 유보설, 침해적인 행정, 침해 행정에만 적용된다. 국민에게 불리한 행정은 반드시 법에 근거를 되죠. 전부 유보설이라는 것은 침해 행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익 행정, 그 다음에 권력 행정이건 비권력 행정이건 간에 국가가 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때는 반드시 법의 근거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급부행정 유보설은 몇 년 전에 국가고시에 이런 점이 나왔어요. 급부행정 유보설이란 침해 행정을 제외한 급부행정에도 법률의 근거를 둬야 한다라는 원칙이다. 틀렸죠? 명칭은 급부행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해 행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걸 기본으로 깐 거예요. 그거 아시네. 침해 행정은 당연하고 거기다 플러스 급부행정까지도 법적 근거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급부행정 유보설입니다. 권력행정 유보설이란 그 행정이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를 떠나서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요사항 유보설이 오늘날의 통설이죠. 본질성설이고, 국민에게 또는 국가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국회에서 작용을 해야 된다, 간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학설이에요. 여기 본질성설, 중요사항 유보설 관련해서는 몇 가지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까지 아시되는데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사건, 이른바 KBS 수신료 사건이 대표적인 판례죠. 벌써 오래전의 판례예요. 수신료를 걷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이 있어. 수신료라는 것이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국회가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위헌이죠, 위헌. 그 다음에 군인들이 몇 개월을 군에 복무해야 되는가의 문제. 이것도 국민이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봐가지고 이것도 법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근데 국가유공자 단체 사건, 국가유공자 단체 내에 그 대의원을 어떻게 선출하며 몇 명을 선출하냐, 자, 이런 문제는 국가의 공동체적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그렇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대의원 선출 절차 같은 것을 법률로 꼭 정할 것이 아니라 각 국가 유공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도 되죠. 정관의 형태로 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사례 보겠습니다. 8번 주제, 공법과 사법의 구별. 이 부분을 막판에 정리하는 건 상당히 난감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지.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미처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뭐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한 뭐 시험 직전까지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 제가 정리했으니까 요 판례들을 일일이 지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그동안 갖고 계신 교재를 통해 가지고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문제의 의미는 아시죠? 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뭐 어떤 것들은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공법관계라고 했을 때는 행정법이 적용되는 영역이야. 그리고 만약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법원으로 가야 되는 사건들을 공법관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민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뤄지게 된다. 민사소송. 그래서 박스 맨 아래 가령 뭐 시가책이라는 물품 구입 계약. 이건 마치 우리 개인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는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록 행정당국이 개입하고 있지만 이것은 민사법으로 처리해도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법관계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제가 여기 박스에 있는 것은요, 특히 이제 출제가 잘 되는 것들이고 좀 헷갈릴 만한 것들만 정리한 것이니까 이건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갑니다. 5페이지 가서 9번 주제, 9번. 자, 법원의 상호관계. 법률들이 헌법이나 법률, 법규명령 이런 것들이 어떤 관계느냐. 첫째로 상위법 우선이라는 건 이제 법의 피라미드 상에서 위쪽에 있을수록 우선된다.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모순 충돌될 때는 하위 법령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구법이 있었는데 새로운 신법을 만들어 그럼 자동적으로 이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신법이 적용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우선. 일반법의 반대말이죠.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서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에요. 민법이 바로 일반법이지. 근데 여기에 비해서 상법은 예를 들어서 상법은 이제 특별법이다. 동일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상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이런 게 특별법 우선이에요. 그 박스 안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게 바로 수도권 지역에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이니까 경기도나 서울, 인천 이 지역에는 도시계획법보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말이죠. 10번 보시면 관습법. 자, 성문법의 반대말이죠. 관습법. 다시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문법의 반대 개념은 불문법이죠. 근데 이제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습법에서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관습법의 두 가지 요건 꼭 아셔야 돼요. 관습법의 두 가지 요건은 어떤 사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행으로서 반복돼야 되고 두 번째 요건은 그것이 국민들이 법적 확신을 가져야 된다. 보시게. 그러니까 관습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걸 법으로 인식해야 되는 단계가 갔을 때 비로소 관습법입니다. 그 밑에 소개되는 판례처럼요. 우리 판례상으로는 이 관습법과 그냥 관습 또는 사실인 관습의 개념을 구별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실인 관습은 그냥 관행만 있으면 관습이에요. 그렇지만 법적 확신이 있어야만 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효력이 나오죠. 효력은 보충적 효력설이다. 우리는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법이 없는 영역에서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게 관습법이라고 됩니다. 자, 종류도 알아두시고 행정선례법과 민중적 관습법이 있죠. 종류. 행정선례법. 행정사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들이 반복적으로 어떤 관행적으로 행위를 해오면 일종의 관습법이니까 행정기관은 이걸 따라야 됩니다. 지켜야 된다 이거야. 여기서 특히 자, 우리나라에는 행정선례법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야죠. 행정절차법 4조와 국세기본법 18조 같은 데는 분명히 거기 박스에 소개되듯이요. 행정선례법이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중적 관습법은 민주들의 관행이 어떤 법적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그겁니다. 특히 이제 물을 사용하는 문제 있죠. 곡물이나 특히 물을 사용하는 것들에서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관습적으로 어떤 규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일종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부터는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른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점점점 지금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일반 원칙. 당연히 여기서 한
두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자, 11번 문제를 먼저 보시면 신뢰보호의 원칙 나옵니다. 네. 신뢰보호의 원칙은요, 여러분 구조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해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국가가 일정한 어떤 선행행위를 하는 거예요. 선행행위. 우리는 판례는 이걸 바로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거죠. 견해 표명. 그러면 이러한 것을 국민이 이렇게 신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죠. 국민이 행정부, 행정기관에게 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서 표명을 받다, 그건 안 돼요. 보호할 수 없죠. 그래서 일정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본을 투자한다거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돼, 일단 국민이. 그런데 그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가 일어나야 되고, 이제 서로 모순됐다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모순. 요 선행과 후행행위가. 근데 이제 특히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그 위법한 행위가, 국가 처음에 견해 표명했지만 이것이 위법한 내용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원래 행정이 적법한 상태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뭐냐면 이 신뢰하고 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문제죠, 이게.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한다 이거야. 이쪽 손을 들어주자니 행정이 이제 위법하게 되고, 행정을 적법하게 하려다 보니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이런 영역에서, 자, 여기까지 설명된 게 뭐야? 이른바 요건이에요. 신뢰보호 원칙에 적용된다는 요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신뢰보호 저런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 한계는 뭐예요? 이거 이러한 공익과 사익이 부딪히는 영역이다. 공익은 바로 이거고 사익은 바로 뭐라? 이거지. 네. 그래서 어떤 이익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신뢰보호 원칙 구조니까 아시고. 자,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실정법적 근거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 행정선례법의 두 법률이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바로 신뢰보호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이론적 근거는 다수설이 법적 안정성설이다. 국민이 갖고 있는 법적 신뢰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요건을 설명하고 있죠. 여기 안 써있는 게 하나 있지?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이제 요것이 신뢰가 원인이 돼서 일정한 처리를 한다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적용 영역,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원칙이잖아요. 행정법 일반 원칙이나 당연하지. 모든 영역. 그 다음에 한계는 뭐라고? 한계는 바로 신뢰보호라는 건 이걸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건데, 한계는 바로 여기에 걸리는 거죠. 공익이라는 것도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의 법률의 적합성이라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에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도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이거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결정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과거에 했던 자기의 결정 행위에 스스로 구속된다 해서 자기구속이라고 부릅니다. 기능. 자, 자기구속 원칙은 본래 행정규칙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막 적용하다 보니까 그 행정규칙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행정규칙은 법률이나 법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규칙을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이거는 마치 법률처럼 기능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기능. 내부 규범이었던 행정규칙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어떤 법리로 승격시켜주는, 전환시켜주는 그런 매개 구실을 한다라는 것이 이 원칙이에요. 구제라고 되어 있죠. 자기구속 원칙을 위반하면 그 행위는 위법한 것이 되어서요, 상대방은 이제 쟁송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신의치 또는 평등원칙에서 구할 수 있죠. 상대방이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 또는 국민은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평등원칙에서도 나옵니다. 밑에 판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두 가지 나오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시험 문제에서 이거 매우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막 괄호 넣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꼭 보셔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 함정을 파냐 그러면 자기구속이라는 말 대신에 법률의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법률의 구속이 아니라, 여러분, 법률에 구속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했던 오토마이어의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거야. 행정은 법률에 구속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는 행정기관이 과거에 했던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거니까 특히 자기 구속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자, 요건도요. 7페이지 위에 보면 요건. 동종의 사안이어야 되고, 선례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는 학설이 대립한다. 네, 선례. 실제로 행정기관이 뭘 행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위 규칙만 존재해도 자기구속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재량행위다. 네, 기속행위에서는 자기구속 원칙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속행위는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효과가 발생하는 거니까. 법률에 따라야 되는 거죠. 재량행위인 경우에 행정기관이 여러 가지 이익을 고려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한계도요. 반드시 자기구속 원칙은 평등한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불법적인 영역에 대해서 국민이 나에게도 동등하게 대우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불법의 영역에서는 평등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기구속 원칙도 적용되지 않죠. 자, 다음 원칙입니다. 13번 비례 원칙. 행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취하는데요. 그 수단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되고, 필요 이상으로 국민에게 심한 어떤 강제력을 발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만 하라. 이것이 바로 비례 원칙입니다. 연역은 독일의 그 경찰법 분야에서 나왔다고 하고요. 오늘날에는 이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됐습니다. 세 번째 칸의 근거. 우리 헌법 37조에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비례 원칙을 밝히고 있어요. 법률, 거기에 나오는 법률은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뭐 아주 수많은 법률에 우리가 비례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비례 원칙의 세 가지 하위 원칙을 대라 그러면 적필상 해가지고 암기하셔야 돼요. 적합성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에 적합한 수단을 행사해야 됩니다. 필요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최소 침해 원칙이라고 하고, 이것은 가능한 한 상대방에게, 국민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을 발동해야 됩니다. 상당성은 이제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서 이 행정수단을 발동하면서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를 서로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당성 원칙.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 세 가지 하위 원칙을 막 바꿔서 출제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원칙의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4번에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여러분 쉬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하는 반대급부는 서로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엉뚱한 것을 서로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원인적 관련성과 목적적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그렇지 않으면 이 원칙이 유발됨으로써 위법한 행위가 되어버린다. 유명한 판례가 있죠. 우리 행정사 시험 기억나는데, 행정사 시험 제1회 시험 1번 문제가 바로 이 판례였죠.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증하도록 한다. 이거는 위법한 행위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번 행정법의 효력 발생 시기. 시간적인 의미예요. 공포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국민들이 그 법률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주지기간이 필요하죠. 20일이자 최소. 그러나 30일짜리도 있습니다. 권리제한과 의무부가 관련되면 30일 이상이 된다. 거기 괄호에 나오는 것 중에요. 시행이라는 것은 효력 발생일인데 공포일을 기준해서 공포일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시행된다는 건데, 공포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죠. 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16번. 불소급의 원칙은, 이것도 정확히 알아서요. 불소급. 진정소급.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 이 개념은, 진정소급은 이제 행위가 종료된 거예요.
행위가 종료됐는데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급하는 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우선 불허. 근데 분인정 소급이라는 것은 뭐가 행위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때 법을 만들죠. 이 법을 과거에 시작됐던 여기에다가 이렇게 소급하는 거. 이거는 허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상대방 국민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허용돼요. 그러나 예외는 이제 반대니까 여기가 허용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제 불허되는 것이죠. 좀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허용되느냐 불허되느냐의 기준은 뭐라고? 왜 불허되느냐? 사익 때문에 그죠? 사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건 반대로 이제 공익,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공익 때문에 허용하는데 사익이 지나치게 많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잘 알면 돼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 사례를 던져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 구별하면 돼요. 이게 어떤 행위가 완성됐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이냐 이걸 잘 구별하세요. 자, 16-2 보겠습니다. 행정주체. 행정주체라면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행정을 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죠. 행정주체의 종류, 국가, 공공단체가 있는데 공공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정홀법인, 공법상재단 등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인도 공무를 위탁받았다고 하면 공무수탁 사인이 돼가지고 행정주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사한 개념들과 구별해야 되죠. 행정기관, 행정청 이런 것들과 구별해야 됩니다. 얘네들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는 이들이 하지만 결국 그 법적 효과는 바로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은 행정기관이죠. 또는 행정청인데 이 사람이 한 행위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게 그 법적 효과가 귀속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구별을 잘 하고 계시네. 우리는 행정법 공부하는 분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공무원은 그 행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실제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부르죠. 17번은 특히 이제 공무수탁 사인을 더 뽑아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행정 사무를 위탁받아서 처리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게 그런 사인이 있어. 민간인 공무수탁 사인. 얘가 거기 많이 나오니까요. 건축사, 선장, 기장, 별정 우체국장, 민영교도소 운영자 이런 사람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마치 국가가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처리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가 있죠. 밑에. 그래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자. 가령 기업 같은 거예요. 기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줘야 될 월급에서 소득세를 3.3%씩 매달 원천적으로 징수해버리잖아. 그럼 이거는 과연 이건 공무를 수행하는 거냐.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고 이것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천 징수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법을 집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냥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결론, 이들은 공무수탁 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슨 행정처분이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3번 공무수탁 사인도 어차피 국가가 하는 행위와 똑같대. 그러니까 상대방은 혹시 권리를 다투고 싶다 그러면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왕왕 누구를 피고를 하느냐가 문제되죠. 누구를 피고하냐. 공무를 수탁받아서 사인이 한다면 이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거니까 이자를 피고로 해서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위임을 했던 기관이 있죠. 위임을 했던 기관이 아니라 바로 이 공무수탁 사인 자체를 피고로 합니다. 자, 18번 문제 봅니다. 법률 사실. 법률 사실은 크게 사건과 용태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죠. 자, 법률 사실의 개념. 아까 우리 기속행위, 재량행위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썼죠. 어떤 요건을 갖추게 되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특히 앞에 이제 법률 요건을 쓰면 더 명확하죠. 근데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어떤 사실들이 있어. 이걸 바로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사실에는 사건과 용태가 있다는 것이고 이 차이점은 바로 인간의 정신적 작용이 개입되면 용태고
그렇지 않으면 사건으로 봅니다. 예, 특히 이제 사건에 어떤 종류가 있나 잘 알아두세요. 사람의 생사, 실종,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에 도달, 일정한 장소에 거주, 물건이 뭐 멸실됐다,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은 네, 사건입니다. 행정법 시험에는 아마 사건을 물어볼 것이고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는 용태를 특히 더 물어볼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민법 시간에 잘 배우시면 됩니다. 용태에도 내부적, 외부적 아시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19번은 시간 내 경과와 관련해서 즉 사건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시효. 시효는 크게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 여러분 배우셨죠?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이거. 그럼 취득시효, 소멸시효가 있는데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닌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기간 동안 하게 되면 마치 권리자인 것처럼 권리를 부여해 줍니다. 취득한다 이죠. 물건과 관련해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어요. 취득시효예요. 근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공물이죠. 이게 사물이 아니라 이제 공물이 문제가 됩니다. 과연 일반인이 공물이라 하면 공적인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일반인이 공물을 민법 규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결론이 뭐겠어요? 여러분 공물은 그 용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바로 정확히. 그다음 갯벌이나 하천과 같은 것이 혹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 관리청에서 용도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갯벌이나 하천으로 남게 됩니다. 법적인 성질은.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이제 소멸시효인데 금전 채권은 원래 민법에서는 10년이라고 배우셨잖아요. 10년 동안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공법 영역에서는 몇 년이냐 정도 아시면 되지. 5년이죠.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요 시효 중단 요 시효 중단이나 정지도 적용된다. 네,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효 중단이나 정지 제도가 행정법 관계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적용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번 좀 보시면 사인의 공법행위 공법관계에서 사인이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사인의 공법이에요. 그 사례가 굉장히 많죠. 요거는 아까 앞 페이지에 요거 있죠? 법률 요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용태. 그죠? 용태에 해당하는 거죠. 사인의 공법입니다. 여기에서 자 적용 복귀 세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은 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데 행위능력이 없으면 민법에서는 어떻게 배웠죠? 행위능력이 제한된다고 했죠. 제한 행위능력자가 있는데 행정법 영역에서는 개별법이 정하면 거기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하면 유효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그렇지만 행정법은 개별법이 특별히 정하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대리 규정도 민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행정법 관계에 다른 사람이 대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개별법이 그걸 허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심판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죠. 효력 발생 시기는 도달주의다. 이건 민법의 대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개별법이 발신주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된다. 의사와 표시가 완전히 일치되어야 유효한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불일치될 수 있고. 그러니까 민법의 107조부터 110조까지의 규정이 행정법에도 적용되느냐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아시죠? 비진의 의사표시. 그 민법 107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무효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이 규정이 행정부 관계에 적용됩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야? 단서가 107조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따라서 이 말은 공법 영역에서는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거나 이건 상관이 없어. 부관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붙는 게 부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따라서 사인의 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는 없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계속하겠습니다.